때는 조선 왕조의 기운이 쇠하던 시절, 경상도 진주 고을 남강 줄기가 휘감아 도는 남명리라는 작은 마을에 서서방이라 불리는 신명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해온 중인 계급이었으나 그에 대해 이르러서는 가세가 크게 기울어 있었지요. 한때는 반듯했을 그의 얼굴은 고된 삶에 찌들어 가기 졌고 선한 눈매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신명균이 20살 되던 해, 그는 이웃마을의 마음씨 고운 박씨 처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하여 시부모를 잘 모셨지요. 여보, 벌써 혼인한 지 2해가 지났는데 우리에게도 아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소.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께서도 어제 제 손을 잡으시며 손주를 보고 싶다 하시더군요. 하늘이 점지해 주실 일이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일은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볼까 하오. 좋아요, 서방님.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부부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이듬해 부부는 예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월화였습니다. 월화가 태어나던 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보름날 밤이었는데 아이를 받은 산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달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로구나. 이토록 맑고 고운 아기는 평생 처음 봅니다. 정말이요. 우리 아이가 그리 좋은 상이란 말이요. 그럼요. 눈매, 코, 입에 어느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완벽하니 자라서 절세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마에 작은 붉은 점이 하나 있군요. 이게 고생점이라 불리는 것인데, 에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잊어버리시오. 월화는 산파의 말대로 자라면서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5살에 한글을 깨치고 7살에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지요. 아버지,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울까요? 어제 배운 긴, 인, 자는 다 외웠습니다. 벌써 다 외웠단 말이니. 우리 월화가 참으로 총명하구나. 그럼 오늘은 효, 자를 배워보자. 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효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란다.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지. 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효도하는 건가요? 그렇지. 우리 월화는 벌써 효녀구나.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8살 되던 해부터 마을에는 끔찍한 흉년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구휼미를 빼돌렸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신명균의 녹봉마저 끊기자 집안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여보, 오늘도 녹봉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 먹일 것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내일은 장에 나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은장도라도 팔아야겠소. 이젠 더 팔 것도 없구려.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의 마지막 유품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비녀를. 당신 비녀는 지난달에 이미 팔지 않았소.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그러는 사이 월화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 식구는 4남매로 늘어났고 서서방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오늘은 저녁밥 없어요. 막동아, 조금만 참으렴. 내일은 아비가 꼭 쌀을 구해오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결국 신명균은 남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맹태식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맹대감이라 불렀지요.
쉰이 넘은 그는 메기처럼 널쩍한 얼굴에 탐욕스러운 쥐 같은 눈을 가졌고 고리대금업으로 온 마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이자는 5푼이요. 3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그 노는 내 것이 되는 거요. 싫으면 관두시오. 나한테 돈 빌릴 사람은 줄을 섰으니. 그는 겉으로는 구휼미를 내는 등 덕망 있는 양반 행세를 했지만 실은 여색을 밝히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본처 외에 첩을 셋이나 두었고 가난한 집 딸들을 돈으로 사들여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월화가 18비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땔감조차 없어온 가족이 한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어머니, 막동이가 열이 펄펄 끓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약 한 첩 지어줄 돈이 없으니. 바로 그때 맹대감의 하인이 신명균을 찾아왔습니다. 서방, 우리 대감께서 찾으시네. 어서 가보시게. 맹대감의 사랑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신명균을 맞았지요. 어서 오게, 서방.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라던데. 내가 이웃으로서 돕고 싶어서 불렀네? 자네 맏딸이 월하라고 했던가? 올해 18이 되었다지. 내가 그 아이를 첩실로 삼고 싶네. 물론 그냥은 아니지. 대신 자네에게 논 10마지기를 주겠네? 어떤가? 대감 어른. 월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며 귀하게 대접할 걸세. 자네 집 막내가 병들어 죽어간다면서? 약값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맹대감의 말은 비수처럼 신명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죽어가는 막내와 꽃다운 맏딸 사이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월화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맹대감 댁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차라리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순 없다. 어젯밤 두 분께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막동이도 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효도를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동생들을 지켜주세요. 그날로 월화는 머리를 곱게 빗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언니, 어디가?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순아, 언니가 잠깐 좋은 곳에 다녀올게. 맛있는 떡 많이 가져다 줄 테니 동생들 잘 돌보고 있으렴. 정말. 알겠어. 근데 언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바람이 불어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동짓달 금음날 밤, 신명균은 딸의 손을 잡고 맹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니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월하야, 이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이런 고생길로 보내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막동이 병 꼭 낫게 해주시고 동생들 굶기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약속해주시면 저는 어떤 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맹대감 댁의 음산한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그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맞구나. 이 아이가 월하로구나. 소문대로 달덩이같이 곱구나. 대감 어른, 부디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말고 어서 가보게. 아이가 적응하는데 방해가 될 테니. 그리고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내면 남은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신명균은 하인들에게 떠밀려 쫓겨났습니다. 등 뒤로 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편 맹대감 댁에 남겨진 월화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맹대감의 음흉한 눈빛이 그녀를 훑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우선 목욕부터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거라. 그날 밤 맹대감은 월화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맹대감의 손이 어깨에 닿자 월화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내 아비에게 논 10마지기를 주기로 했다. 월화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술에 취해 있던 맹대감이 그만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월화는 그 틈을 타방을 빠져나왔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옆광으로 숨었고 그곳에서 벽에 걸린 새끼줄을 보았습니다. 인연을 당장 찾아내라. 잡히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하인들의 횃불이 가까워져 오자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줄에 자신의 치마끈을 이어 대들보에 목을 맸습니다. 찾았다. 광에 숨어있다. 하인들이 광문을 열었을 때 월화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쯔떠서 시체를 치우거라. 사랑방 앞모과나무 밑에 조용히 묻어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그 애비 놈에게는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신명균이 땅 문서를 받으러 오자 맹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딸은 간밤에 내 집 물건을 훔쳐 도망쳤네? 게다가 처녀도 아니더군. 그래서 약속대로 다는 못 주고 5마지기만 주겠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월화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신명균이 항의했지만 맹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그를 때려서 쫓아냈습니다. 며칠 뒤 맹대감의 모함으로 신명균은 딸과 공모하여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딸과 짜고 맹대감 댁의 금품을 훔친 죄를 아직도 시인하지 않느냐.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신명균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 박씨는 남은 자식들과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맹대감 댁에서는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화의 시신이 묻힌 사랑방 앞 모과나무에 단 하나의 모과가 핏빛처럼 새빨갛게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모과가 어찌 피처럼 붉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기이한 소문은 새로 부임한 청렴하고 현명한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붉은 모과라. 천지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사도는 즉시 포졸들을 거느리고 맹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핏빛 모과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사도는 갑자기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이 나무 밑을 파 보아라. 맹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포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사또 나리.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곳에서는 조금도 썩지 않은 어린 처녀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바로 월화였지요. 목에는 치마끈이 감겨 있었고 그 끝에는 맹대감이 도둑 맞았다던 자물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신명균의 딸이로구나. 맹태수, 내 이놈. 어린아이를 죽이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고했구나. 살려주십시오, 사또 나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맹대감은 모든 죄를 자백했고 사도는 크게 분노하여 그에게 곤장 30대를 치고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신명균을 당장 석방하라.
그리고 맹태수의 재산 중 논 100마지기를 신명균에게 주어 그 억울함을 보상하게 하라. 옥에서 풀려난 신명균은 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월화야. 내 딸아. 이 아비가 잘못했다.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사도는 월화를 양지 바른 곳에 정중히 묻어주었고 그녀의 효심과 억울한 죽음은 붉은 모과의 전설과 함께 그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때는 조선 왕조의 기운이 쇠하던 시절 경상도 진주 고을 남강 줄기가 휘감아 도는 남명리라는 작은 마을에 서서방이라 불리는 신명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해온 중인 계급이었으나 그에 대해 이르러서는 가세가 크게 기울어 있었지요. 한때는 반듯했을 그의 얼굴은 고된 삶에 찌들어 가기 졌고 선한 눈매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신명균이 20살 되던 해 그는 이웃마을의 마음씨 고운 박씨 처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하여 시부모를 잘 모셨지요. 여보, 벌써 혼인한 지 2해가 지났는데 우리에게도 아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소.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께서도 어제 제 손을 잡으시며 손주를 보고 싶다 하시더군요. 하늘이 점지해 주실 일이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일은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볼까 하오. 좋아요, 서방님.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부부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이듬해 부부는 예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월화였습니다. 월화가 태어나던 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보름날 밤이었는데 아이를 받은 산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달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로구나. 이토록 맑고 고운 아기는 평생 처음 봅니다. 정말이요. 우리 아이가 그리 좋은 상이란 말이요. 그럼요. 눈매, 코, 입에 어느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완벽하니 자라서 절세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마에 작은 붉은 점이 하나 있군요. 이게 고생점이라 불리는 것인데, 에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잊어버리시오. 월화는 산파의 말대로 자라면서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5살에 한글을 깨치고 7살에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지요. 아버지,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울까요? 어제 배운 긴, 인, 자는 다 외웠습니다. 벌써 다 외웠단 말이니. 우리 월화가 참으로 총명하구나. 그럼 오늘은 자를 배워보자. 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효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란다.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지. 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효도하는 건가요? 그렇지. 우리 월화는 벌써 효녀구나.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8살 되던 해부터 마을에는 끔찍한 흉년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구휼미를 빼돌렸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신명균의 녹봉마저 끊기자 집안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여보, 오늘도 녹봉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 먹일 것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내일은 장에 나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은장도라도 팔아야겠소. 이젠 더 팔 것도 없구려.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의 마지막 유품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비녀를. 당신 비녀는 지난달에 이미 팔지 않았소.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그러는 사이 월화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 식구는 4남매로 늘어났고 서서방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오늘은 저녁밥 없어요. 막동아, 조금만 참으렴.
내일은 아비가 꼭 쌀을 구해오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결국 신명규는 남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맹태식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맹대감이라 불렀지요. 쉰이 넘은 그는 메기처럼 널쩍한 얼굴에 탐욕스러운 쥐 같은 눈을 가졌고 고리대금업으로 온 마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이자는 5푼이요.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그 노는 내 것이 되는 거요. 싫으면 관두시오. 나한테 돈 빌릴 사람은 줄을 섰으니. 그는 겉으로는 구휼미를 내는 등 덕망 있는 양반 행세를 했지만 실은 여색을 밝히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본처 외에 첩을 셋이나 두었고 가난한 집 딸들을 돈으로 사들여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월화가 18비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땔감조차 없어온 가족이 한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어머니, 막동이가 열이 펄펄 끓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약 한 첩 지어줄 돈이 없으니. 바로 그때 맹대감의 하인이 신명균을 찾아왔습니다. 서방, 우리 대감께서 찾으시네. 어서 가보시게. 맹대감의 사랑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신명균을 맞았지요. 어서 오게, 서방.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라던데. 내가 이웃으로서 돕고 싶어서 불렀네? 자네 맏딸이 월하라고 했던가? 올해 18이 되었다지. 내가 그 아이를 첩실로 삼고 싶네. 물론 그냥은 아니지. 대신 자네에게 논 10마지기를 주겠네? 어떤가? 대감 어른. 월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며 귀하게 대접할 걸세. 자네 집 막내가 병들어 죽어간다면서? 약값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맹대감의 말은 비수처럼 신명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죽어가는 막내와 꽃다운 맏딸 사이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월화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맹대감 댁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차라리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순 없다. 어젯밤 두 분께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막동이도 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효도를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동생들을 지켜주세요. 그날로 월화는 머리를 곱게 빗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언니, 어디가?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순아, 언니가 잠깐 좋은 곳에 다녀올게. 맛있는 떡 많이 가져다 줄 테니 동생들 잘 돌보고 있으렴. 정말. 알겠어. 근데 언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바람이 불어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동짓달 금음날 밤, 신명균은 딸의 손을 잡고 맹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니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월화야, 이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이런 고생길로 보내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막동이 병 꼭 낫게 해주시고 동생들 굶기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약속해주시면 저는 어떤 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맹대감 댁의 음산한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그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맞구나. 이 아이가 월화로구나. 소문대로 달덩이같이 곱구나.
대감 어른, 부디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말고 어서 가보게. 아이가 적응하는데 방해가 될 테니. 그리고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내면 남은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신명규는 하인들에게 떠밀려 쫓겨났습니다. 등 뒤로 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편 맹대감 댁에 남겨진 월화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맹대감의 음흉한 눈빛이 그녀를 훑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우선 목욕부터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거라. 그날 밤 맹대감은 월화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맹대감의 손이 어깨에 닿자 월화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내 아비에게 논 10마지기를 주기로 했다. 월화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술에 취해 있던 맹대감이 그만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월화는 그 틈을 타 방을 빠져나왔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옆광으로 숨었고 그곳에서 벽에 걸린 새끼줄을 보았습니다. 인연을 당장 찾아내라. 잡히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하인들의 횃불이 가까워져 오자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줄에 자신의 치마끈을 이어 대들보에 목을 맸습니다. 찾았다. 광에 숨어있다. 하인들이 광문을 열었을 때 월화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쯔떠서 시체를 치우거라. 사랑방 앞모과나무 밑에 조용히 묻어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그 애비 놈에게는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신명균이 땅 문서를 받으러 오자 맹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딸은 간밤에 내 집 물건을 훔쳐 도망쳤네? 게다가 처녀도 아니더군. 그래서 약속대로 다는 못 주고 5마지기만 주겠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월화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신명균이 항의했지만 맹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그를 때려서 쫓아냈습니다. 며칠 뒤 맹대감의 모함으로 신명균은 딸과 공모하여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딸과 짜고 맹대감 댁의 금품을 훔친 죄를 아직도 시인하지 않느냐.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신명균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 박씨는 남은 자식들과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맹대감 댁에서는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화의 시신이 묻힌 사랑방 앞 모과나무에 단 하나의 모과가 핏빛처럼 새빨갛게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모과가 어찌 피처럼 붉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기이한 소문은 새로 부임한 청렴하고 현명한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붉은 모과라. 천지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사도는 즉시 포졸들을 거느리고 맹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핏빛 모과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사도는 갑자기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이 나무 밑을 파보아라. 맹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포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사또 나리.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곳에서는 조금도 썩지 않은 어린 처녀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바로 월화였지요. 목에는 치마끈이 감겨 있었고 그 끝에는 맹대감이 도둑 맞았다던 자물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신명균의 딸이로구나.
맹태수, 내 이놈. 어린아이를 죽이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고했구나. 살려주십시오, 사또나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맹대감은 모든 죄를 자백했고 사도는 크게 분노하여 그에게 곤장 30대를 치고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신명균을 당장 석방하라. 그리고 맹태수의 재산 중 논 100마지기를 신명균에게 주어 그 억울함을 보상하게 하라. 옥에서 풀려난 신명균은 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월화야, 내 딸아. 이 아비가 잘못했다.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사도는 월화를 양지 바른 곳에 정중히 묻어주었고 그녀의 효심과 억울한 죽음은 붉은 모과의 전설과 함께 그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때는 조선 왕조의 기운이 쇠하던 시절 경상도 진주 고을 남강 줄기가 휘감아 도는 남명리라는 작은 마을에 서방이라 불리는 신명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해온 중인 계급이었으나 그에 대해 이르러서는 가세가 크게 기울어 있었지요. 한때는 반듯했을 그의 얼굴은 고된 삶에 찌들어 가기 졌고 선한 눈매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신명균이 20살 되던 해 그는 이웃마을의 마음씨 고운 박씨 처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하여 시부모를 잘 모셨지요. 여보, 벌써 혼인한 지 2해가 지났는데 우리에게도 아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소.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께서도 어제 제 손을 잡으시며 손주를 보고 싶다 하시더군요. 하늘이 점지해 주실 일이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일은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볼까 하오. 좋아요, 서방님.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부부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이듬해 부부는 예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월화였습니다. 월화가 태어나던 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보름날 밤이었는데 아이를 받은 산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달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로구나. 이토록 맑고 고운 아기는 평생 처음 봅니다. 정말이요. 우리 아이가 그리 좋은 상이란 말이요. 그럼요. 눈매, 코, 입에 어느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완벽하니 자라서 절세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마에 작은 붉은 점이 하나 있군요. 이게 고생점이라 불리는 것인데, 에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잊어버리시오. 월화는 산타의 말대로 자라면서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5살에 한글을 깨치고 7살에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지요. 아버지,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울까요? 어제 배운 자는 다 외웠습니다. 벌써 다 외웠단 말이니. 우리 월화가 참으로 총명하구나. 그럼 오늘은 자를 배워보자. 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효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란다.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지. 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효도하는 건가요? 그렇지. 우리 월화는 벌써 효녀구나.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8살 되던 해부터 마을에는 끔찍한 흉년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구휼미를 빼돌렸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신명균의 녹봉마저 끊기자 집안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여보, 오늘도 녹봉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 먹일 것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내일은 장에 나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은장도라도 팔아야겠소. 이젠 더 팔 것도 없구려.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의 마지막 유품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비녀를 당신 비녀는 지난달에 이미 팔지 않았소.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그러는 사이 월화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 식구는 네 남매로 늘어났고 서방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오늘은 저녁밥 없어요. 막동아, 조금만 참으렴. 내일은 아비가 꼭 쌀을 구해오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결국 신명규는 남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맹태식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맹대감이라 불렀지요. 쉰이 넘은 그는 메기처럼 널쩍한 얼굴에 탐욕스러운 쥐 같은 눈을 가졌고 고리대금업으로 온 마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이자는 5푼이요.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그 노는 내 것이 되는 거요. 싫으면 관두시오. 나한테 돈 빌릴 사람은 줄을 섰으니. 그는 겉으로는 구휼미를 내는 등 덕망 있는 양반 행세를 했지만 실은 여색을 밝히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본처 외에 첩을 셋이나 두었고 가난한 집 딸들을 돈으로 사들여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월화가 18비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땔감조차 없어온 가족이 한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어머니, 막동이가 열이 펄펄 끓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약 한 첩 지어줄 돈이 없으니. 바로 그때 맹대감의 하인이 신명균을 찾아왔습니다. 서방, 우리 대감께서 찾으시네. 어서 가보시게. 맹대감의 사랑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신명균을 맞았지요. 어서 오게, 서방.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라던데. 내가 이웃으로서 돕고 싶어서 불렀네? 자네 맏딸이 월하라고 했던가? 올해 18이 되었다지. 내가 그 아이를 첩실로 삼고 싶네. 물론 그냥은 아니지. 대신 자네에게 논 10마지기를 주겠네? 어떤가? 대감 어른. 월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며 귀하게 대접할 걸세. 자네 집 막내가 병들어 죽어간다면서? 약값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맹대감의 말은 비수처럼 신명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죽어가는 막내와 꽃다운 맏딸 사이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월화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맹대감 댁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차라리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순 없다. 어젯밤 두 분께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막동이도 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효도를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동생들을 지켜주세요. 그날로 월화는 머리를 곱게 빗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언니, 어디가?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순아, 언니가 잠깐 좋은 곳에 다녀올게. 맛있는 떡 많이 가져다 줄 테니 동생들 잘 돌보고 있으렴. 정말. 알겠어. 근데 언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바람이 불어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동짓달 금음날 밤, 신명균은 딸의 손을 잡고 맹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니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월하야, 이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이런 고생길로 보내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막동이 병 꼭 낫게 해주시고 동생들 굶기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약속해주시면 저는 어떤 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맹대감 댁의 음산한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그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맞구나. 이 아이가 월화로구나. 허, 소문대로 달덩이같이 곱구나. 대감 어른, 부디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말고 어서 가보게. 아이가 적응하는데 방해가 될 테니. 아, 그리고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내면 남은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신명규는 하인들에게 떠밀려 쫓겨났습니다. 등 뒤로 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편 맹대감 댁에 남겨진 월화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맹대감의 음흉한 눈빛이 그녀를 훑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우선 목욕부터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거라. 그날 밤 맹대감은 월화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맹대감의 손이 어깨에 닿자 월화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내 아비에게 논 열맞이기를 주기로 했다. 월화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술에 취해 있던 맹대감이 그만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월화는 그 틈을 타방을 빠져나왔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옆광으로 숨었고 그곳에서 벽에 걸린 새끼줄을 보았습니다. 인연을 당장 찾아내라. 잡히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하인들의 횃불이 가까워져 오자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줄에 자신의 치마끈을 이어 대들보에 목을 맸습니다. 찾았다. 광에 숨어있다. 하인들이 광문을 열었을 때 월화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쯧어서 시체를 치우거라. 사랑방 앞모과나무 밑에 조용히 묻어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그 애비 놈에게는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신명균이 땅 문서를 받으러 오자 맹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딸은 간밤에 내 집 물건을 훔쳐 도망쳤네? 게다가 처녀도 아니더군. 그래서 약속대로 다는 못 주고 5맞이기만 주겠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월화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신명균이 항의했지만 맹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그를 때려서 쫓아냈습니다. 며칠 뒤 맹대감의 모함으로 신명균은 딸과 공모하여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딸과 짜고 맹대감 댁의 금품을 훔친 죄를 아직도 시인하지 않느냐.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신명균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 박씨는 남은 자식들과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맹대감 댁에서는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화의 시신이 묻힌 사랑방 앞 모과나무에 단 하나의 모과가 핏빛처럼 새빨갛게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모과가 어찌 피처럼 붉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기이한 소문은 새로 부임한 청렴하고 현명한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붉은 모과라. 천지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사도는 즉시 포졸들을 거느리고 맹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핏빛 모과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사도는 갑자기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이 나무 밑을 파보아라. 맹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포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사또나리.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곳에서는 조금도 썩지 않은 어린 처녀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바로 월화였지요. 목에는 치마끈이 감겨 있었고 그 끝에는 맹대감이 도둑 맞았다던 자물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신명균의 딸이로구나. 맹태수, 내 이놈. 어린 아이를 죽이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고했구나. 살려주십시오, 사또나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맹대감은 모든 죄를 자백했고 사도는 크게 분노하여 그에게 곤장 30대를 치고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신명균을 당장 석방하라. 그리고 맹태수의 재산 중 논 100마지기를 신명균에게 주어 그 억울함을 보상하게 하라. 옥에서 풀려난 신명균은 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월화야. 내 딸아. 이 아비가 잘못했다.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사도는 월화를 양지 바른 곳에 정중히 묻어주었고 그녀의 효심과 억울한 죽음은 붉은 모과의 전설과 함께 그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 때는 조선 왕조의 기운이 쇠하던 시절 경상도 진주 고을 남강 줄기가 휘감아 도는 남명리라는 작은 마을에 서방이라 불리는 신명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해온 중인 계급이었으나 그에 대해 이르러서는 가세가 크게 기울어 있었지요. 한때는 반듯했을 그의 얼굴은 고된 삶에 찌들어 가기 졌고 선한 눈매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신명균이 20살 되던 해 그는 이웃 마을의 마음씨 고운 박씨 처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하여 시부모를 잘 모셨지요. 여보, 벌써 혼인한 지 2해가 지났는데 우리에게도 아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소.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께서도 어제 제 손을 잡으시며 손주를 보고 싶다 하시더군요. 하늘이 점지해 주실 일이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일은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볼까 하오. 좋아요, 서방님.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부부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이듬해 부부는 예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월화였습니다. 월화가 태어나던 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보름날 밤이었는데 아이를 받은 산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달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로구나. 이토록 맑고 고운 아기는 평생 처음 봅니다. 정말이요. 우리 아이가 그리 좋은 상이란 말이요. 그럼요. 눈매, 코, 입에 어느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완벽하니 자라서 절세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마에 작은 붉은 점이 하나 있군요. 이게 고생점이라 불리는 것인데, 에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잊어버리시오. 월화는 산파의 말대로 자라면서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5살에 한글을 깨치고 7살에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지요. 아버지,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울까요? 어제 배운 긴, 자는 다 외웠습니다. 벌써 다 외웠단 말이니. 우리 월화가 참으로 총명하구나. 그럼 오늘은 자를 배워보자. 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효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란다.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지. 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효도하는 건가요? 그렇지. 우리 월화는 벌써 효녀구나.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8살 되던 해부터 마을에는 끔찍한 흉년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구휼미를 빼돌렸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신명균의 녹봉마저 끊기자 집안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여보, 오늘도 녹봉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 먹일 것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내일은 장애나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은장도라도 팔아야겠소. 이젠 더 팔 것도 없구려.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의 마지막 유품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비녀를. 당신 비녀는 지난달에 이미 팔지 않았소.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그러는 사이 월화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 식구는 네 남매로 늘어났고 서방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오늘은 저녁밥 없어요. 막동아, 조금만 참으렴. 내일은 아비가 꼭 쌀을 구해오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결국 신명균은 남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맹태식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맹대감이라 불렀지요. 쉰이 넘은 그는 메기처럼 널쩍한 얼굴에 탐욕스러운 쥐 같은 눈을 가졌고 고리대금업으로 온 마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이자는 5푼이요.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그 노는 내 것이 되는 거요. 싫으면 관두시오. 나한테 돈 빌릴 사람은 줄을 섰으니. 그는 겉으로는 구휼미를 내는 등 덕망 있는 양반 행세를 했지만 실은 여색을 밝히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본처 외에 첩을 셋이나 두었고 가난한 집 딸들을 돈으로 사들여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월화가 18비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땔감조차 없어온 가족이 한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어머니, 막동이가 열이 펄펄 끓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약 한 첩 지어줄 돈이 없으니. 바로 그때 맹대감의 하인이 신명균을 찾아왔습니다. 서방, 우리 대감께서 찾으시네. 어서 가보시게. 맹대감의 사랑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신명균을 맞았지요. 어서 오게, 서방.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라던데. 내가 이웃으로서 돕고 싶어서 불렀네? 자네 맏딸이 월하라고 했던가? 올해 18이 되었다지. 내가 그 아이를 첩실로 삼고 싶네. 물론 그냥은 아니지. 대신 자네에게 논 10마지기를 주겠네? 어떤가? 대감 어른. 월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며 귀하게 대접할 걸세. 자네 집 막내가 병들어 죽어간다면서? 약값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맹대감의 말은 비수처럼 신명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죽어가는 막내와 꽃다운 맏딸 사이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월화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맹대감 댁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차라리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순 없다. 어젯밤 두 분께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막동이도 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효도를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동생들을 지켜주세요. 그날로 월화는 머리를 곱게 빗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언니, 어디가?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순아, 언니가 잠깐 좋은 곳에 다녀올게. 맛있는 떡 많이 가져다 줄 테니 동생들 잘 돌보고 있으렴. 정말. 알겠어. 근데 언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바람이 불어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동짓달 금음날 밤, 신명규는 딸의 손을 잡고 맹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니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월아야, 이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이런 고생길로 보내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막동이 병 꼭 낫게 해주시고 동생들 굶기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약속해주시면 저는 어떤 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맹대감 댁의 음산한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그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맞구나. 이 아이가 월아로구나. 허, 소문대로 달덩이같이 곱구나. 대감 어른, 부디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말고 어서 가보게. 아이가 적응하는데 방해가 될 테니. 그리고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내면 남은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신명규는 하인들에게 떠밀려 쫓겨났습니다. 등 뒤로 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편 맹대감 댁에 남겨진 월화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맹대감의 음흉한 눈빛이 그녀를 훑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우선 목욕부터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거라. 그날 밤 맹대감은 월화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맹대감의 손이 어깨에 닿자 월화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내 아비에게 논 열맞이기를 주기로 했다. 월화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술에 취해 있던 맹대감이 그만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월화는 그 틈을 타 방을 빠져나왔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옆광으로 숨었고 그곳에서 벽에 걸린 새끼줄을 보았습니다. 인연을 당장 찾아내라. 잡히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하인들의 횃불이 가까워져 오자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줄에 자신의 치마끈을 이어 대들보에 목을 맸습니다. 찾았다. 광에 숨어있다. 하인들이 광문을 열었을 때 월화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떠서 시체를 치우거라. 사랑방 앞모가나무 밑에 조용히 묻어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그 애비 놈에게는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신명균이 땅 문서를 받으러 오자 맹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딸은 간밤에 내 집 물건을 훔쳐 도망쳤네? 게다가 처녀도 아니더군. 그래서 약속대로 다는 못 주고 5맞이기만 주겠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월화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신명균이 항의했지만 맹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그를 때려서 쫓아냈습니다. 며칠 뒤 맹대감의 모함으로 신명균은 딸과 공모하여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딸과 짜고 맹대감 댁의 금품을 훔친 죄를 아직도 시인하지 않느냐.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신명균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 박씨는 남은 자식들과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맹대감 댁에서는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화의 시신이 묻힌 사랑방 앞 모과나무에 단 하나의 모과가 핏빛처럼 새빨갛게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모과가 어찌 피처럼 붉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기이한 소문은 새로 부임한 청렴하고 현명한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붉은 모가라. 천지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